안녕하십니까. 고독한 낭독회 와주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고독한 낭독회에서는요, 세상에서 가장 짧은 한국사라는 책 준비하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짧은 한국사는 고대부터 근현대까지의 한국사의 가장 중요한 순간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단 한 권으로 한국사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집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고독한 낭독회에서는요, 한국사의 고려시대 부분을 발췌 낭독하려고 하는데, 조선 역사나 고대사에 대해서는 낭독회를 많이 진행을 했지만 고려시대 역사는 이번이 처음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책 자체가 역사를 이야기하지만 지루하거나 딱딱하지 않게 쓰여져 있어서 책을 읽으시는 분들, 또 낭독회를 통해 들으시는 분들에게도 재미있게 다가올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세상에서 가장 짧은 한국사, 오늘 고독한 낭독회에서 잠시 만나보시죠. 세상에서 가장 짧은 한국사 제2장 고려시대. 만국을 부활시킨 영웅들. 신라의 위기는 9세기 이전부터 확인된다. 889년 진시황 3년의 밀라는 위기가 완전히 폭발하는 시점임을 말해주는 신호탄일 뿐이었다. 768년 해공왕 시절부터 왕위를 둘러싼 갈등으로 귀족 사회는 분열됐고 수차례의 정치적 변란을 거듭하고 있었다. 결국 해공왕은 살해되었고 상대등 김양상이 선덕왕으로 즉위하며 전제 왕국은 붕괴 위기에 처했다. 무엇보다 이 사건은 신라 통합의 아이콘 김춘추의 직계 왕계가 끊어졌다는 점에서 상당히 상징적이다. 진골 귀족 사이에서 적통으로 불리던 왕계가 사라졌으니 이후 혼란은 불보듯 뻔한 일이었다. 중앙정치의 혼란에 따라 당연히 통치력은 떨어져 갔고 지방 통제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었다. 거대한 토지를 소유하던 귀족들은 농민을 더욱더 수탈했고 이를 바탕으로 더욱이 사치스러워졌다. 설상가상으로 이 시기 한반도에는 자연재해까지 찾아왔다. 이로써 백성들의 생활은 더욱 궁핍해졌고 전국을 떠돌아다니며 유랑 생활을 해야만 했다. 혼돈의 시기. 전국에서는 이제 신라는 나를 책임져주지 않는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그때 지방에서 제가 여러분을 책임져 드리겠습니다 라고 외치는 이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곧 스스로 무장하면서 자신의 주변 지역을 보호하는 세력가로 성장했다. 이들은 성을 쌓고 스스로 성주 혹은 장군이라 칭하며 신라의 중앙과는 별도의 세력을 형성했다. 바로 호족이 등장한 것이다. 백성들은 유랑 생활을 끝내고는 호족의 사병이 돼갔다. 가장 대표적인 세력으론 죽주의 기원, 북원의 양길, 완산주의 견원, 철원의 궁의 세력이 있었다. 그야말로 궁은 할거의 시대였다. 각지에 쪼개져 있었던 이들 세력은 점차 백제와 고구려의 부활을 명분으로 내건 두 세력에 의해 정리되기 시작했다. 옛 백제 땅에서 일어선 견원과 옛 고구려 땅에서 일어선 궁예가 그들이다. 이제 이들은 다시 나를 중심으로 하나로 라는 말을 외치며 재통일의 정당성을 만들어갔다. 그렇게 다시 한반도는 거대한 화마 속으로 말려 들어간다.
호랑이 젖을 먹고 자란 사나이 백제를 탐하다. 후백제로 다시 한번 대동단결을 외친 인물은 그 유명한 견훤이다. 그런데 그는 이름값에 비해 출생부터 유년 시절까지의 기록이 희박한 편이다. 이 말인즉슨 견훤의 집안이 신라 말기의 귀족 가문이 아니었다는 뜻이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기록은 견훤이라는 이름이 전국적으로 명성을 떨칠 무렵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한다. 그럼에도 남아있는 한 줌의 기록의 근거에 추측해보자면 그의 지방은 지방에서는 남부럽지 않은 집안이었던 것 같다. 견훤의 아버지는 아작이라는 인물로 지금의 경상북도 문경 쪽에서 농사를 지며 살다 어느 순간 지방의 호적으로 성장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견훤 집안 정도면 동네에서는 그 나름대로 있는 집 소리를 들었을 것이다. 견훤과 관련된 출생설화는 그가 이름을 알리던 시기에 각색됐을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면 신라 진흥왕의 후손이라는 이야기, 백제왕가의 후손이란 이야기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그가 백제 의자왕의 태자였던 부여용의 직계 후손이란 기록은 후백제를 내세웠던 견훤의 정당성을 만들어주기 위해 각색된 이야기다. 출생과 더불어 견훤이 원래부터 왕이 될 인물이었다고 백성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유년 시절의 일화를 비범하게 만들어야 했던 것이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견훤은 호랑이의 젖을 먹고 큰 인물이었다. 어느 날 견훤의 어머니가 들에서 일하는 그의 아버지에게 식사를 전하기 위해 어린 견훤을 나무 밑에 놓아뒀는데 그때 지나가던 호랑이가 견훤에게 젖을 먹였다고 한다. 이 설화는 의외로 중요한 사실을 내포한다. 견훤의 집안이 처음부터 잘 나가는 호족 가문이 아니었을 가능성. 그러니까 농사로 돈을 모은 지방의 분홍이 호족으로 성장한 사례일 수 있다는 점을 내포하기 때문이다. 삼국유사에서는 견훤의 어머니가 매일 밤 자줏빛 옷을 입은 남자와 정을 나눴다고 한다. 그런데 그 남자의 정체는 토룡, 즉 지렁이였다. 그렇다면 왜 용도 아니고 토룡이란 말인가? 여기서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 있는데 원래는 남자의 정체가 용이었을 수도 있다. 그러다 후백제가 고려에 패한 뒤 설화 속 남자의 정체가 지렁이로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에선 그의 이름인 견훤에서 시작된 설화일 뿐 용에서 지렁이로 변한 건 아니라는 말도 있다. 설화의 진위 여부가 어떻게 됐든 견훤의 발흥은 기존의 사회 질서가 무너지고 새 시대가 열렸음을, 즉 지금껏 신라를 이끌어온 지배층이 무너지고 새로운 지배층이 떠올랐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세력에게 정당성이 필요했고 이에 따라 각종 출생 설화나 유년 시절의 전설들이 덧붙인 것이라 할 수 있다. 후 삼국이라고 불리던 이 시기는 자연재해, 왕위 계승 싸움으로 인한 중앙정계의 붕괴, 골품제의 모순에 따른 사회체제의 불안과 하층민의 유랑 등의 악조건이 겹친 때였다. 하지만 동시에 지방을 중심으로 한 지배계층의 성장과 새로운 신분 질서의 대두, 그 질서를 받아들인 하층민의 자의식 성장이 함께 진행되는 시기였다. 그로써 견훤이란 새로운 인물의 등장은 이 모든 것을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인 셈이다. 견훤에게 남들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면 바로 출세의 속도였다. 경주에서 군생활을 하던 견훤은 서남 해안에 군복무를 하면서 본격적인 출세의 길을 걷는다. 창을 베개 삼아 자면서 적을 대비했다고 알려진 이때 그의 용맹함은 출세의 비결로 꼽는다. 그리고 신라 말 중앙정계가 어지러운 틈을 타 변방의 장수 견훤은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다. 처음 견훤이 맡은 임무는 이 지역에서 성장하던 호족 무리를 공격하는 것이었다. 그렇게 중앙에서 파견된 견훤은 서남의 지역의 호족 세력을 평정한 뒤 한 발 떨어져서는 신라의 중앙정계를 바라보게 된다.
왜 아무도 날 신경 쓰지 않는 걸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된 순간 견훤은 지방 통제권을 상실한 신라의 군복을 과감히 벗어던진다. 놀랍게도 그의 환복은 주변 세력을 모으는 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는 서남부 지방 사람들의 신라에 대한 실망과 새로운 시대에 대한 기대를 같이 보여주는 대목이다. 보름 만에 견훤을 따르는 무리는 곧 5,000명을 넘어선다. 이후 지금의 전라남도 광주인 무진주를 거점으로 전라남도 일대를 장악한 견훤은 자신을 왕으로 칭하기 시작한다. 얼마 뒤 견훤은 완산주를 장악하고 완산주 백성들의 환영을 받으며 다음과 같이 선언했다. 앞으로 날 후백제 왕이라 불러다오. 본격적으로 백제를 팔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이 선포는 대내용이었다. 그러니까 일단 동네 사람들에게만 먼저 선언한 것이었다. 견훤이 반신라의 정당성을 백제로부터 찾은 이유는 단지 그 땅이 과거의 백제의 영역이었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아직도 그 지역의 백성들은 백제인이란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고 그 정체성은 신라사회의 차별적인 구조에 기인했음을 의미했다. 이들의 호응을 이끄는 과정에서 가장 필요했던 것이 바로 출생설화와 유년 시절의 전설이었을 테다. 그렇게 견훤은 만들어진 신화를 통해 후백제의 왕으로 성장했고 그의 진짜 배경과는 상관없이 백제의 옛 땅에서 영웅이자 왕으로 거듭나게 된다. 왕의 피를 물려받은 그 남자, 고구려를 빌리다. 궁예 또한 견훤과 마찬가지였다. 그의 출생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난무하며 비범한 유년 시절의 전설 또한 존재한다. 가장 대중적으로 알려진 출생설화는 그가 신라 왕족 출신이란 설이다. 궁예는 헌왕왕 혹은 경문왕과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후궁 사이에서 태어났다. 이에 왕은 그가 태어나자마자 죽이라고 명하였지만 유모가 떨어지는 궁예를 손으로 봤다가 눈을 찔러 한쪽이 멀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이 설화를 통해 궁예가 왕위 다툼에서 희생된 왕자였거나 몰락한 유력의 진골 귀족 가문 출신이라 보기도 한다. 10살 무렵 출가한 궁예는 청소년과 청년 시절을 승려로서 계승하며 백성들 사이에서 살았다. 이후 어느 시점인가 천실의 모순을 눈을 떠 891년 지금의 안성 지역에서 떠오르는 호족 세력이었던 기원 아래로 들어간다. 1년 뒤 기원 밑에서 세력을 불린 궁예는 강원도 지역에서 활약하던 양길이란 호족 아래로 들어가 강원도를 무대로 이름을 떨치기 시작한다. 그러던 894년 지금의 강원도 강릉 지역에서 3,500명에 이르는 대규모 병력을 확보한 궁예는 스스로 장군이 되었다. 기원에서 양길로 옮겨가며 활약하던 궁예가 강릉을 기반으로 독립을 한 것이다. 이후 1년 만에 좁은 영동 지역을 벗어나 태백산맥을 넘어 경기도와 황해도로 진출한다. 바로 이때 운명적인 사람을 만나게 된다. 개성 지역의 유력한 호족 가문의 아들이었던 왕건이다. 궁예의 진짜 성장은 왕건을 중용하면서부터 시작된다. 경기도와 황해도를 장악하고 독립적인 세력권을 넓혀가던 궁예에게 가장 화가 난 인물은 다름 아닌 양길이었다. 경기도 남부와 충청 지역의 호족 세력을 규합해 궁예와 대결하던 양길은 궁예의 세력에 의해 무참히 무너지고 만다. 이로써 궁예는 소백산맥 이북 영역을 대부분 장악했고 901년 스스로 왕위에 오른다. 이때 궁예가 쓴 국호가 바로 고려였는데 이름에서 느껴지듯 고구려의 후신이라는 정체성을 강하게 내포한다. 그가 선택한 본거지 또한 개성이었다. 바로 이 지역, 개성과 경기도 북부,
황해도를 넘은 폐서지역 전체가 고구려의 옛 땅이었으며 이 지역의 호족 집단과 백성들은 고구려인이라는 정체성을 강하게 지니고 있는 걸로 추측된다. 공예가 세운 나라의 핵심 지지 세력이 고구려의 유민 집단이었다는 말이다. 공예는 이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고려란 이름을 빌려 쓸 수 있었다. 하지만 얼마 뒤인 904년, 공예는 국호를 마진으로 바꾸고 거점을 천원으로 옮긴다. 이는 아마 옛 고구려의 영광스러운 재현을 슬로건으로 들고 나온 황해도를 포함한 폐서지역의 호족 집단, 그러니까 왕권 중심 세력이 못 믿어워서일 것이다. 건국 초기에 끈끈했던 우정은 공예가 진짜 나라를 세우고 국왕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찰을 가져왔을 것이다. 공예는 그렇게 자리를 걸고 고구려의 잔상이 약한 철원으로 도피한다. 바꾼 공명에서도 탈고구려의 의지가 엿보였는데 마진은 불교 영호였다. 그렇게 탈고구려를 목표로 국가를 다시 정비한 공예는 이후로도 왕권 중심의 황해도와 폐서지역 호족 집단과 끊임없이 갈등을 하게 된다. 하지만 왕고는 궁예의 생각보다 뛰어난 지도자였다. 후백제 방면 최전방으로 달려간 왕고는 수군을 이용하여 전라남도 나주를 확보하고 후백제군을 잇따라 격파하고 만다. 궁예 아래의 호족들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고구려의 진정한 적자가 백제와 싸워 이긴 것의 말이다. 911년, 공예는 다시 국호를 태봉으로 고치고는 미륵불을 자칭한다. 이는 극단적인 조치였다. 이로써 공예는 왕이면서 동시에 미륵불, 즉 신이 된 것이었다. 이때 등장한 새로운 정치술이 미륵관신법이었다.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다는 우스꽝스러운 궁예의 교육지책은 왕권에 대한 견제책이기도 했다. 그렇게 궁예의 시대는 점점 저물어가고 있었다. 승기를 잡은 후백제와 떠오르는 다크호스 왕건. 견훤은 궁예가 정신 못 차리는 사이에도 정치체제를 정비하고 군사력을 키워나가기 시작했다. 옛 백제가 그랬듯 지리적인 이점을 내세워서 외교 또한 열심히 했다. 그러나 왕건과의 대결이 남아있었다. 918년 공예를 몰아내고 왕이 된 왕건은 다시 개경으로 돌아가 나라 이름을 고려라 칭했다. 그는 다시 고구려로 라는 슬로건을 제대로 활용한 인물이었는데 고구려 유민의 정통성을 바탕으로 세력을 규합하고 체제를 정비했다. 바야흐로 후삼국이 설립된 것이었다. 이에 질세라 후백제의 견훤은 신라에 대한 압박 수위를 점점 높여가기 시작했다. 경주로 돌격해 신라의 경희왕을 폐해시키고는 경순왕을 옹림시키고 만 것이다. 그렇게 천년의 세월을 견뎌온 신라는 이제 껍데기만 남았다. 이제 앞서 승기를 잡은 후백제와 떠오르는 다크호스 왕건의 고려가 권곤일척의 승부를 앞두고 있었다. 역사는 비슷하게 반복된다. 고구려의 영계 소문이 그랬듯 백제의 의자왕이 그랬듯 후백제의 마지막 장면은 자식을 둘러싼 싸움이었다. 견훤은 전쟁에서 함께 자신과 싸운 아들들이 아닌 넷째 아들 금강에게 왕위를 물려주려 했다. 이에 금강의 형들은 지켜보지 않았다. 결국 견훤은 아들들에 의해 절에 감금되었고 이후 석 달 만에 도망쳐 왕건에게 귀부한다. 이로써 중심을 잃은 후백제는 왕건에게 크게 패하며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다. 이로써 백제의 두 번째 도전이 허무하게 사그러진 것이었다. 한편 그토록 하나가 되기 위해 노력했던 신라는 이 상황이 야속하게만 느껴졌다. 결국 허울뿐인 삼한일통이란 통일 슬로건은 다시 고려에게 돌아가고 만다.
그렇게 최종 승리자가 된 왕고는 한반도 백성을 다시 하나로 뭉칠 명분과 실리를 줘야 했다. 고려, 사랑으로 새로운 나라를 빚다. 왕고는 영민했다. 궁예로부터 나라를 접수하고 국명을 고려라고 고침과 동시에 점점 기반 확립에 나섰다. 그는 중국 5대 나라들과 재빨리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후백제와 전쟁을 하는 와중에도 신라에게 온건하게 다가갔다. 그렇게 신라를 품은 결과 935년 신라의 마지막 왕이었던 경순왕에게 항복을 받아내며 무혈 병합을 마무리한다. 더불어 아들에게 배신당한 견훤까지 따뜻하게 품으며 마침내 후삼국을 통일하게 된다. 고려는 하나의 나라에서 갈라진 세 나라를 아울러야 했다. 긴 전쟁의 여파 또한 있었고 게다가 그간 다시 고구려로를 외치고 일어선 고려가 아니던가. 그로서 왕곤에게는 그에 맞는 명분이 필요했던 것이다. 아마도 왕곤은 앞서 이 땅을 접수했던 나라들의 시작을 떠올렸을 것이다. 그들에게는 다들 멋진 서사가 있었지만 그때와는 상황이 달랐다. 지방 호족 출신이라는 미약한 정통성, 피 터지게 싸우던 이들을 하나로 묶어줄 정당성, 백성들에게 현실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강력한 영향력, 이 모든 것을 극복하는 서사가 필요했던 것이다. 흔한 클리셰였던 알에서 나왔다라는 서사는 10세기 트렌드와 맞지 않은 느낌이었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하늘의 아들이라고 하기엔 백성들은 이미 불자였다. 그렇게 탄생한 서사가 바로 왕건의 할아버지 작재건과 용의 딸이 결혼했다는 작재건 설화이다. 이 설화는 이전의 고대 국가에서 내세운 화려하고 기이한 신화와는 조금 다른 면이 있다. 소설의 주인공 왕건의 조상을 신라의 성골로 배치하면서 신라를 품고 시작을 한다. 게다가 당나라 천자를 등장시켜 중화질서 안에서 권위를 확보해 혈통의 고귀함을 더했다. 서해 해상 세력을 상징하는 용왕과의 결합을 통해 예성강 유역의 여러 지역을 아우르는 호족 집단의 대표성 또한 확보했다. 게다가 왕건이 자고 나란 지역의 신성함을 불어넣기 위해 당시 가장 트렌디한 사상이었던 풍수지리설과 도참 사상도 삽입했다. 그러니까 황해도 촌놈일 줄 알았던 왕건이 알고 보니 신라 왕실의 반계였는데 당나라의 천자의 피도 섞였고 신성한 서해 용왕님의 후손이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왕건이 자고 나란 땅은 그렇게 좋은 땅일 수가 없다는 의미이다. 왕건과 고려의 한반도 통치를 위해 만들어진 이 설화는 이른바 용손관념으로 굳어져 왕건의 후손이 아닌 다른 혈통이 왕위에 오를 수 없게 만든 기반이 된 것이다. 이제 새 나라를 묶어낼 신성한 서사는 완성되었다. 허나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더 현실적인 무언가가 필요했다. 사랑을 정치 품 안에. 왕건이 쓴 로맨스 소설을 읽으며 호족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누군가는 웃었을 테고 누군가는 주인공을 동경하거나 주인공이 되고 싶다는 욕망을 품었을 테다. 애초에 압도적인 군사력과 영향력으로 최종 승자가 된 것도 아니었다. 왕건이 후삼국을 통일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각 지역의 호족들과 완만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정치 및 군사적 지지를 얻어냈기 때문이었다. 그것도 호족의 딸과 결혼하면서 말이다. 그렇게 사랑을 정치에 끌어들인 왕건은 6명의 왕후와 23명의 부인을 뒀다. 그리고 무려 25명의 아들과 9명의 딸을 낳았다. 왕건은 이 결혼을 통해 호족과의 연합을 굳건히 했다. 더불어 호족들에게 사심관이라는 직책을 하사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던 지역을 간접적으로 통치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한편으론 호족의 자제를 서울에 거주하게 하여 얼마간의 긴장관계를 유지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을 통해 호족 세력들은 고려 초기 국가체제 안으로 편입되는 모양새였다. 그렇다고 고려가 왕건과 호족이 함께 운영하는 연합정권의 수준은 아니었다. 왕건은 호족이 충성해야 할 존재였다. 그 충성 아래서 자신의 정치 및 경제적 지위가 보장된 것이었다. 고려 건국 초기까지만 해도 호족의 정치적 지위는 지역에서의 영향력과 왕의 처가라는 상징성으로 확보될 수 있었기에 그들에게 더욱 중요했던 건 경제적 보상, 즉 먹고 살 기반이었다. 그들에겐 로맨스 소설이 아닌 당장 내 주머니에 넣을 재화가 소중했던 것이다. 그리고 내가 선택한 동아줄이 호의 썩은 동아줄이 아니었음을 실질적으로 확인할 것이 필요했던 것이다. 이에 왕고는 다양한 방식으로 충성의 대가를 나눠줬다. 세력이 큰 호족에게는 노금, 세금을 수취할 권리와 시금, 각 세력 연고지에 토지를 취급하는 제도를 지급했다. 한편 고려 경국에 일주한 측근에게는 조세를 거둘 수 있는 땅을 나눠주기도 했다. 노금과 시금을 받은 호족은 해당 지역에서 경제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사적인 군사력까지 보장받을 수 있었다. 게다가 시급은 호족에게 일종의 지역 통치권까지 인정해주는 방식이었다. 이렇듯 고려는 재화와 사랑으로 평화를 만들고 있었다. 하지만 왕고는 점점 불안해졌다. 이런 정략적인 사랑은 언제든 변할 수가 있었고 그들에게 지어준 재화는 생각보다 컸기 때문이다. 비록 자신을 왕이라고 부르지만 그들은 지역에서 왕처럼 군림할 호족들이었다. 문득 왕고는 내가 죽으면 어쩌지 하는 생각을 했을 테다. 그도 그럴 것이 그가 죽으면 지금의 평화는 유지되기 힘들어 보였다. 이렇듯 정략적인 사랑과 지나친 재화로 평화를 샀던 왕곤의 고민은 점점 깊어져만 갔다. 왕곤의 통합을 향한 의지. 왕곤이 믿을 건 백성뿐이었다. 왕곤은 프로파간다와 함께 전란에 지친 백성을 위로하는 정략적인 조치를 지속해서 펼치기 시작한다. 흑창이라는 기구를 설치해 빈민구제에 힘을 썼고 수학의 절반 정도를 수취했던 궁예와 달리 수학의 10분의 1만을 세금으로 걷었다. 더불어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들을 양민으로 풀어주거나 전란의 시기에 급증한 유의민을 정착시키는 정책을 펼쳤다. 사실 백성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 종교만한 도구도 없었다. 이를 명확하게 인지한 왕고는 불교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기 시작했다. 절을 새로 짓고 연등회와 팔관회라는 국가 차원의 종교 행사를 성대하게 치르면서 불교를 수호하는 왕실이라는 선한 이미지를 만들어 나갔다. 불과 더불어 작재건 설화에도 중요하게 등장한 사상인 풍수지리설과 도참 사상 역시 활용했는데 이는 지방 호족 세력이 마음대로 절을 세워 자신의 권위를 높일 수 없도록 하는 역할을 했다. 그뿐만이 아니라 왕건의 고려는 신라의 신분 질서를 와해하고 고려만의 질서를 만들어 나가려고 했다. 수도 경주에 거주하는 소수의 진골 귀족들만 고위 관리를 독차지하는 신라의 골품제가 고려의 건국으로 인해 완전히 해체된 것이다. 왕건은 골품제를 만국의 근원으로 보고 적극적인 포용 정책을 쓴다. 이로써 지방민이라도 실력과 세력이 있다면 천민과 노비가 아닌 다음에야 누구나 고위관직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한 것이었다. 왕건의 이러한 대민 정책은 이후 조선에서도 매우 높이 평가가 됐다. 그는 정책을 전반적으로 어질고 후덕하게 하여 백성을 품으려 했던 성군으로 평가된 것이었다.
특히나 결과적으로 이후 한반도의 정체는 분열보단 통합의 역사였다. 물론 수차례의 밀란과 지역의 봉기는 있었지만 성공하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의 나라를 유지했다. 고려에서 조선으로의 변화도 역성혁명이었지만 적어도 영토가 분열됨에 세력이 나뉘는 일은 없지 않은가. 고려는 고구려의 옛 수도를 서경이라 부르며 중히 여겼고 북쪽으로 영토를 높여 고구려의 옛 땅 일부를 장악해 국경을 넓히기도 했다. 허나 정작 왕건에게 중요한 건 고구려의 정체성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 정체성은 신라의 사례에서 배웠듯이 분열만을 낳을 뿐이었다. 그에게 중요한 건 통합이었고 이를 위해 호족에게는 사랑과 재화, 일반 백성에게는 신하를 통한 프로파간다와 종교적인 권위를 내세웠다. 하지만 왕건이 죽자 통합을 향한 의지는 서서히 흔들리게 된다. 태자였던 왕무가 왕위를 물려받고 해종으로 즉위했지만 왕권은 예전만 못했던 것이었다. 더군다나 남동생 24명이 기회를 엿보는 상황이 이어졌고 여전히 지방에서 영향력을 가진 해종의 외할아버지들은 군사력을 겸비한 채 대기 중이었다. 점점 고려는 봉합해야 할 내부 갈등이 폭발하고 있었다. 환영받지 못한 돗자리 임금님, 해종의 비밀. 세기의 사랑꾼이자 통합의 아이콘 왕건은 어짐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25명의 아들과 9명의 딸을 남기고 죽었다. 태자의 자리는 이미 왕건이 살아있을 때 결정됐는데 바로 맏아들 왕무였다. 왕건이 죽자 왕무는 왕의 자리에 앉는다. 아주 흥미롭고 회개한 돗자리 임금이라는 별명과 함께. 왕무에게는 입에 담기 민망한 탄생설화가 존재했다. 탄생설화는 보통 위대한 영웅이나 시조가 되는 왕에게 있는 것이 아니었나. 하지만 놀랍게도 왕건의 아들 왕무에게는 그의 탄생과 존재를 깎아내리기 위한 설화가 존재했다. 심지어 내용도 자극적이고 민망하기 그지없다. 그래도 엄연히 한 나라의 임금이거늘 살아생전 그런 불순한 이야기가 떠돌 수 있었을까? 예상되는 바와 같이 그에게는 배다른 동생들과 그들의 외할아버지와 어머니가 존재했다. 그들은 맏아들이란 이유만으로 왕이 된 왕무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이었다. 그만큼 이제 막 하나의 나라가 된 고려에게는 아직 봉합해야 할 상처가 많았다. 그리고 이 글은 그 상처와 치유에 대한 이야기다. 싸움을 좀 하던 왕건의 맏아들. 고려의 제2대 왕인 왕무의 어머니는 장하황후 오씨로 왕건의 둘째 부인이었다. 왕건은 놀랍게도 왕으로 즉위하기 전에 부인이 둘이나 있었는데 거기엔 그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 왕건이 궁예 밑에서 착실이라던 그때 그는 후백제 영역이었던 금성군을 공격한다. 이후 왕건은 한 번 더 서남의 지역을 공고한 태봉 영역으로 만들기 위해 후백제와의 긴 전투를 이어갔다. 이 지역은 곡창지대이면서 해상을 통한 유통의 거점이기도 했다. 즉, 돈이 되는 지역이었다는 말이다. 게다가 이 지역은 무엇보다 군사적인 가치가 높았다. 한번 상상을 해보자. 전라남도의 해안 지역이라면 한반도 중부를 차지했던 태봉과는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이 아니던가. 그리고 후백제와는 남쪽으로 접한 지역. 이 지역을 차지하면 남북 양쪽으로 후백제를 압박할 수 있던 것이다. 왕건에게 이 지역은 제2의 도약을 할 수 있는 곳이었다. 그때 이곳에서 왕건은 장하왕후 오씨를 만나 왕무를 낳는다. 그러다 왕무의 나이 6세가 되던 해 왕건에 의해 역성혁명이 일어났고 그 덕분에 그는
태자의 신분으로 인생이 역전되고 만다. 왕자, 그것도 적장자로서 왕무의 책임감은 남달라야 했다. 여전히 정세는 후삼국으로 나눠져 어지러 있었고 그 난세를 아버지와 함께 해결해야 했던 것이었다. 왕무는 이름처럼 엄청난 무공의 소유자였다. 10살이란 어린 나이에 후백제를 상대로 전쟁을 주도해야 했던 만큼 이른 시기에 무공을 쌓아야 했다. 그렇게 왕무는 어린 나이에 수많은 전쟁을 휩쓸고 다니며 무공과 전공을 쌓아만 갔다. 그가 24세가 되던 해, 드디어 신라가 항복을 냈고 그는 태자로서 신라의 마지막 왕을 도성으로 안내하기도 했다. 그리고 다음 해 해종은 후백제와의 마지막 전투를 위해 직접 출전까지 감행했다. 그 전투가 바로 후삼국 통일의 결정적 한 장면으로 꼽히는 일리천 전투였다. 왕무는 이 전투에서 엄청난 공을 세우며 삼국 통일에 큰 공을 한다. 그의 나이 32세에 이르렀을 때 아버지 왕건이 죽고 뒤를 이어 고려의 국왕자리에 앉는다. 태조 왕건의 장남으로서 적장자라는 당위에 더해 통일 과정에서 결정적인 업적까지 쌓았으니 이 정도면 최고의 임금 후보가 아닌가. 허나 인생은 예측대로 흘러가지 않는 법. 그의 어머니 장하왕후 오씨 집안이 한미했기 때문이었다. 배다른 동생과의 경제, 그리고 석연치 않은 죽음. 돗자리 임금님이라는 별명의 군원은 민망하기 그지없다. 때는 왕건이 나주를 점령한 어느 날이었다. 오씨가 시냇가에서 혼자 빨래를 하고 있는데 우연히 왕건이 이 모습을 보고 한눈에 반하고 만다. 나주 오씨 뒤에 무지개가 펼쳐져 있었다고 하니 이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란 말인가. 그날 밤 왕건은 오씨와 동침을 하고 그날 돗자리에서 왕무가 생겼다고 하여 돗자리 임금님이란 별명이 붙었다. 이 이야기는 정서로 분류되는 고려사에 기록된 일이다. 그럼 정말 이런 일이 있었다고 봐야 할까? 당사자가 아니고서야 알 수 없는 일을 어째서 역사서에까지 기록되어 있는 것일까?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이 설화는 해종의 정통성을 깎아내리기 위해 만들어진 설화로 추측된다. 왕건이 고려의 왕이 되고 신라를 넘어 후백제까지 정리하는 과정에서 전국의 강력한 호족 집단은 앞다투어 왕건과 혼맥을 맺었다. 오씨와 결혼할 때까지만 해도 오씨의 집안은 후백제와의 전쟁에서 막중한 역할을 맡았을 테지만 이후 혼인한 호족 세력이 경제 및 군사적으로 강력해졌고 상대적으로 오씨 집안은 한미한 세력으로 변해갔을 것이다. 태조 왕건이 선택한 국가 안정책은 결혼과 출산이었고 그 결과 왕이 될 수 있는 아들이 25명이나 있었다. 이에 해종은 개인적인 능력과 상관없이 집안 배경이 초라하다는 이유로 치욕적인 설화의 주인공이 된 것이다. 결국 해종은 왕위에 오른 지 단 2년 만에 죽음을 맞이한다. 왕건은 통일을 위해 선택한 결혼 정책이 곧 고려의 위협이 될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죽기 전 가장 신뢰하는 2명의 개국공신에게 해종의 안위를 맡겼었다. 바로 무장 박기술과 광주 대호족 왕규였다. 하지만 왕건의 또 다른 아들이자 왕무의 동생이었던 왕요는 해종이 즉위했음에도 왕위를 포기하지 않았다. 충주 지역의 대호족이자 왕건과의 사이에서 가장 많은 자식을 낳은 어머니를 믿고 자신이야말로 고려의 임금이 될 만하다고 생각한 것이었다. 결국 왕요는 왕건의 사촌동생이자 서경 세력이었던 왕심령을 등에 업고 왕규와 전쟁을 치르고 만다. 그러고는 박소리를 유배 보낸 뒤 중앙정계와 군사력을 장악하고 해종의 측근을 제거해 나갔다. 얼마 뒤 해종이 갑작스럽게 죽자 이후 그의 동생에게 정상적이지 못한 왕위 계승이 이뤄진다. 해종에게는 아들 흥화군이 있었으나
살아생전 호시탐탐 왕위를 노리던 왕유에게 후계자 자리가 넘어간 것이었다. 심지어 왕유는 태종의 유명을 통해서가 아니라 신하들의 추대를 받아 왕위에 오른다. 고려사에는 이 사이 왕위 계승 과정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다. 태종의 정통성을 깎아내리려는 민망한 소문, 여러 번의 암살 시도, 그의 후견인인 박수리의 죽음, 전쟁을 휩쓸고 다녔던 무장이자 암살자를 맨손으로 제압했던 해종의 죽음엔 여전히 많은 의문이 존재한다. 그리고 이 의문이야말로 고려 초기 수없이 맞게 될 분열의 시작인 셈이었다. 황제라 불린 왕, 광종의 대담한 도전. 고려의 왕 중 대중에게 알려진 왕은 대조 왕건과 공윈왕 정도일 것이다. 하지만 역사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광종 정도는 익숙하지 않을까 싶다. 광종은 고려의 기틀을 잡은 왕이었다. 조선을 예로 들면 태종 이방원 같은 왕이었다고나 할까. 여기에 더해 광종은 칭제 권한, 즉 스스로 황제라 칭하고 독자적인 연호를 썼던 임금이었다. 한반도에 존재했던 수많은 나라 중에 스스로를 황제로 칭했던 왕은 많지가 않다. 연호를 사용하며 독자적인 세계관을 강조했던 사례는 있지만 정작 황제라고 불린 군주는 많지 않았던 것이다. 물론 정말 황제라고 불렀는지 정확하게 확인할 수는 없지만 황제만이 사용하는 용어의 흔적을 통해 그랬으리라 짐작하는 것이다. 그런데 광종이 왕이 되기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지방 허족들의 견제 때문에 왕이 죽어나갔는데 갑자기 왕이라니 좀 이상하지 않은가? 언제나 그렇듯 사람 사는 이야기는 다 거기서 거기다. 광종의 선택에는 이유가 있었고 알고 보면 그리 놀랄 일도 아니다. 그는 왜 황제가 되려 했을까? 왕권의 적정자이자 고려의 제2대 임금이었던 해종의 죽음에는 석연치 않은 과정이 존재했다. 그리고 제3대 왕으로 등극한 왕요, 그러니까 정종 또한 평탄한 삶을 살았다 보긴 어려웠다. 945년에 즉위한 정종은 서경 세력이었던 왕십년과 함께 서경 천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개경 중심의 호족 세력과 마찰을 빚었다. 결국 개경 천도 계획은 좌절이 된다. 이러한 천도의 실패는 왕실의 권위를 낮추게 됐고 이로써 전국은 다시 요동치게 된다. 이때 등장한 인물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정종의 친동생 왕소이다. 정종과 그의 동생 왕소는 친형제 사이였지만 처가의 세력 기반은 너무나도 달랐다. 후백제 사람 박영규를 장인으로 둔 정종과는 달리 왕소는 신주, 황주, 평주 등 개경과 가까운 황해도 지역에 세력을 둔 장모님이 든든한 뒷배였다. 심지어 왕소의 장인어른은 아버지 왕건이었다. 즉 이복남매와 결혼했다는 의미다. 정종의 즉위 과정에서 큰 분란이 없었던 두 형제는 정종의 서경천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내 삐걱거리기 시작한다. 결국 서경천도가 실패로 돌아가자 왕소의 주변으로 사람들이 몰렸다. 왕권을 새롭게 세우려는 시도가 이미 시작된 것이었다. 그리고 정종은 곧 죽음을 맞이한다. 천둥 소리에 놀라 경기를 일으켜 병석에 누워있다가 말이다. 천둥 소리에 놀라 죽은 형을 대신해 왕소는 25세의 나이로 왕위에 오르는데 그가 바로 광종이다. 이는 개경을 중심으로 한 호족 세력을 등에 업은 든든한 왕이었다. 하지만 이 말은 힘이 센 친척들이 주변에 가득했다는 의미이기도 했다. 게다가 엄밀히 말하자면 그들은 각자 독자적인 세력을 지닌 호족이었다. 아무리 피로 엮인 사이라고 해도 수틀리면 결국은 남이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였을까?
적어도 광종이 즉위하고 7년까지는 왕실과 호족이 공존하는 평화로운 상태가 이어졌다. 그러던 956년 운명의 즉위 7년째가 되던 해에 변화가 찾아오게 된다. 그 당시에 광종은 고려가 이대로 흘러가다가는 또 다른 분열을 낳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광종은 본격적으로 왕권 강화를 위한 행동에 나섰다. 이른바 노비안 건법의 시행이었다. 노비안 건법은 어진 임금의 호혜적인 정책이었다. 노비들의 신분을 전수조사한 후 노비가 되기 전에 양민이었던 이들은 해방시켜 양민으로 만드는 조치였다. 전쟁 중에 지는 쪽에서 싸웠다는 이유로 혹은 돈이 없다는 이유로 노비가 된 자들은 이내 임금의 명령으로 양인이 됐다. 그렇다면 이런 제도를 통해 국왕의 인기가 좋아져서 왕권이 강화된 것일까? 물론 당연히 아니다. 당시 각 지역의 호족이 소유하던 노비는 일종의 사유재산이었던 셈이었다. 이 재산은 언제든지 군사력으로 활용 가능한 물건이기도 했다. 광종은 바로 이 지점을 노린 것이다. 노비안 건법으로 호족들에게 노비로 묶인 노동력이자 군사력을 빼앗은 것이었다. 더불어 양인이 된 이들은 해방의 대가로 군사에 세금을 내야 했기 때문에 중앙의 재정은 자연스럽게 늘어나기 시작했다. 당연히 호족들은 불같이 일어났으나 광종은 흔들림 없이 첫 번째 왕권 강화책을 밀어붙였다. 바로 그때 광종의 최측근인 쌍기가 등장한다. 호주에서 설문호와 함께 사신으로 고려에 왔던 쌍기는 병을 얻은 김에 고려에서 치료를 받다가 광종의 요청으로 귀한 사람이었다. 쌍기는 광종의 사랑을 받으며 초고속으로 승진을 이어갔고 광종 9년 과거제도를 주관하는 자리에 앉는다. 이로써 고려에서도 본격적으로 과거가 시행됐던 것이었다. 이 고려의 과거제도는 그 자체로 엄청난 변화를 상징했다. 골품이 모든 사회 영역을 지배했던 이전 사회구조와의 이별을 의미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인지 호족 세력에게 과거제도는 노비안 건법보다 더 큰 도전으로 다가왔다. 광종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관료들의 패션에 간섭하기 시작한 것이었다. 당시엔 신라, 태봉, 후백제 시절 예복을 섞어 입는 등의 위계질 수 없는 옷이 줄을 이었다. 이에 광종은 이 개성을 하나의 질서로 통제하기 시작했다. 보라색, 붉은색, 연두색, 자주색 소매옷으로 나누어 관료의 등급에 따라 관복을 입도록 한 것이었다. 이런 광종의 노력 끝에 왕위 권위는 조금씩 올라가고 있었다. 왕권 강화를 위한 광종의 승부수. 노비안 건법, 과거제도의 시행, 관복 제정까지 호족 세력에게 선전포고를 날린 광종은 뒤어 결정적인 한 방을 먹인다. 이른바 고려를 황제국 체제로 만들겠다는 선언이었다. 물론 이런 과감한 조치 뒤에는 당나라 멸망 이후 5대 10국으로 분열된 중국의 상황까지 영향을 미쳤을 것이었다. 허나 그가 황제임을 스스로 칭한 데에는 외적인 의도보다 내적인 의도가 짙다고 말할 수 있다. 광종이 본격적으로 황제들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을 대내적으로 썼던 시기는 그의 왕권 강화 움직임이 본격화되는 시점과 같았다. 그러니까 광종은 각자의 지방에서 주민들을 다스리며 마치 왕인 듯 행세하는 호족들에게 이렇게 말한 셈이었다. 나는 그냥 왕이 아닌 황제이다. 칭제 권원이란 자주적 정책의 이면엔 이렇듯 국왕 중심의 정치 체제를 완성하려는 광종의 의지가 내포되어 있었다. 고려가 이른바 외왕 내제의 전략을 쓴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외왕 내제. 외부적으로 국왕을 칭하면서 내부적으로
황제를 칭하는 이중체제. 하지만 고려가 만들어진 지 이제 막 30년이 지난 시기, 호족 세력들은 아직 국왕과의 줄다리기가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광종은 여기서 승부수를 띄우지 않으면 다시 분열의 시대가 될까 염려했다. 그리고 곧 고려엔 엄청난 숙청의 바람이 불었다. 영모는 물론 암살 위험도 이어졌는데 광종은 조금이라도 의심이 들면 그냥 넘어가지 않았다. 경종이 즉위할 당시 옛 신하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은 40여 명에 불과했다. 라는 고려사의 평가는 이 시기에 광종의 숙청이 누구를 향했는지 명확히 표현한다. 광종이 겨눈 칼날은 옛 신하, 그러니까 고려를 만드는 과정에서 왕건과 혼인으로 엮여진 세력 전부였다. 하지만 공포로만 나라를 다스릴 수는 없었다. 흔들림 없이 정책을 추진하려면 무엇보다 광범위한 백성들의 지지와 함께 친위 세력도 필요했다. 그때 광종이 생각한 건 종교였다. 불교를 국가 안으로 깊게 끌어들이며 승려 세력을 양성하여 일반 백성까지 껴안으려 한 것이다. 이렇게만 놓고 보면 대단히 성공적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대단히 공허했다. 자신에게 도전하는 호족 세력은 제압했지만 그것은 곧 국가 중심의 튼튼한 시스템을 완성한 건 아니었다. 중앙정부의 행정력은 여전히 지방까지 침투되지 않았고 여전히 각 지방에서는 영향력이 강한 유력 집단이 존재했다. 그래도 광종이 만든 시스템은 그 나름의 의미가 있었다. 광종이 기획한 정치 시스템은 이후 중앙과 지방의 팽팽한 긴장 관계를 유지하게 된다. 무시하기엔 너무도 강했던 북방의 나라들. 한국사에 등장하는 다양한 북방 종족을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가 먼저 떠오를까? 오랑캐란 단어를 떠올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유목민이나 수렵, 채집인을 떠오르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한반도에 존재했던 모든 나라는 직간접적으로 북방의 다양한 나라와 교류했다. 이들 북방 집단들은 하나의 단일한 종족 집단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이 세운 나라의 형태나 크기에 따라 다양한 관계를 맺었는데 오랑캐라 부르며 집단을 멸시한 적도, 침략할까 두려움에 떤 적도, 어떤 날은 이들을 형님으로까지 모신 적도 있다. 갑자기 왜 오랑캐 이야기를 꺼내는지 의아할 수도 있다. 그것도 고려를 이야기하는 와중에 말이다. 그런데 바로 이 시점이 그들에 관해 이야기하기 딱 좋은 시점이다. 이들이 정말 잘 나갔던 시절이기도 하거니와 한반도의 나라와 다양한 형태로 교류하던 시기이기 때문이다. 북방의 집단들이 성장하여 그럴듯한 나라를 만들고 고려와 관계를 맺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중원의 통일왕조 송나라가 나약했기 때문이었다. 여기서 나약함이란 단순히 국력을 의미하지 않는다. 다른 중원의 통일왕조에 비해 압도적인 군사력을 바탕으로 자신들의 영향력을 강조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송나라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진 굳이 여기서 논할 필요는 없다. 여기서는 송나라가 만든 동아시아의 새로운 국제 질서에서 미친 듯이 성장한 북방의 나라들에 집중할 것이다. 고려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었던 집단은 바로 거란과 여진, 몽골이었다. 그중 먼저 거란에 집중해보자. 오랑캐들이 세운 나라. 거란족은 만주 지역에 흩어져 살던 유목민이었다. 긴 시간 통일된 형태의 국가를 형성하지 못한 채 여러 부족으로 나뉘어 살던 거란족은 중국의 왕조 통일이나 고구려 혹은 본인들과 비슷한 유목민이었던 돌궐 등의 간접적인 지배를 받으며 살았다. 그러던 10세기
동아시아의 국제 질서가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다. 구스였던 당이 멸망하고 중국은 다시 분열의 시기로 접어들었는데 같은 시기에 한반도 역시 그랬다. 이때 거란에선 영웅 한 명이 등장한다. 거란족 불세출의 영웅 야율아복이다. 절대 강자가 사라진 동북아시아의 국제 질서 속에서 야율야복이는 흩어져 살던 거란 부족을 통합하고 만다. 부족을 하나로 합친 야율야복이는 916년 냐오닝성의 자리를 잡고 스스로 황제의 자리에 올라 국호를 거란이라 한다. 거란은 성장할수록 동쪽에 접한 나라 발해가 자꾸 거슬렸다. 결국 926년 거란은 발해를 침공했고 멸망시키고 만다. 그렇게 거란은 동북아시아의 강자로 급성장하고 있었다. 야율아보기가 죽고 아들 야율더광이 즉위하자 거란은 말머리를 중원으로 돌렸다. 946년 후진을 정벌한 야율더광은 947년 국호를 요로 고치고 분열된 중국 지방 세력들과 중원을 두고 경쟁하기 시작한다. 거란의 성장이 거듭하는 사이 남쪽의 한반도는 고려로 통일을 이룬다. 비슷한 시기에 건국된 양국의 초반 분위기는 꽤나 좋았다. 거란이 탐낸 곳은 중원이었고 고려는 한반도를 정리하기도 벅찼기 때문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거란에 의해 발해가 망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발해의 유목민들은 송나라와 고려로 급히 이동하게 되는데 이때부터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한 것이다. 표면적으로 나타난 문제의 발단은 이른바 만부교 사건이었다. 942년 요나라의 태종이 고려에 낙타 50피를 보내며 친교를 다지려 했는데 고려의 태조 왕고는 낙타를 몰고 온 사신 30명을 외딴 섬으로 유배 보내버리고는 낙타를 만부교라는 다리에 묶어 굶겨 죽여버렸다. 갑자기 왕고는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이는 변화된 동아시아의 복잡한 외교 관계도 영향을 미쳤겠지만 사실 고려인들의 인식을 살펴보면 더 확실한 답이 나온다. 고려인에게 거란족은 금수지국이었다. 날짐승과 길짐승이라는 뜻의 금수는 행실이 더럽고 나쁜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었다. 한때 만주 지역을 호령했던 고구려를 계승했다는 고려였지만 막상 신라가 차지하던 영역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그런데 그때 거란이 발해를 멸망시킨 것이다. 이제 고려에게는 북쪽을 바라보며 소리칠 명분이 주어졌다. 아니, 우리의 우방 발해가 금수에게 무너지다니 이 참을 수가 있나? 하지만 막상 북쪽으로 향하는 길은 험난하기만 했다. 당장 요나라와 전쟁을 벌일 만큼 군사력이 뒷받침되지도 못했거니와 그만한 실리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고려는 외려 요나라의 침략에 대비해야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성종이 왕위에 앉았던 바로 그때 분열됐던 중원이 송나라로 통일된다. 흐트러진 중화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노력하던 송나라는 고려에도 밑밥을 깔기 시작했는데 송나라와 고려 모두에게 가장 큰 위험이었던 요나라와 싸우지 말자는 것이었다. 서로의 힘을 인정하다. 송나라와 고려 사이에 끈끈한 유대가 형성되던 그때 요나라에 대한 고려의 인식은 이전과 다르지 않았다. 게다가 요나라의 성종이 즉위하며 시작된 팽창의 분위기는 요동과 압록강으로 번졌고 이에 고려와 송나라 모두를 긴장하게 만들었다. 그럼에도 고려는 성을 통해 거란을 견제할 수 있을 거라 굳게 믿었다. 그런데 송나라 중심의 국제질서 재편에 적극적이던 고려는 함께 요나라와 싸우자는 구애에는 다소 머뭇거렸다. 물론 송나라 중원 싸움에 고려가 원병을 보내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결과는 요나라의 승리였고
요나란 송나라에 대한 대대적인 역공에 앞서 후방 고려를 정리하기로 맘먹는다. 소왕덕이 이끄는 요나라군은 압록강을 건너 고려의 국경을 넘었다. 그리고는 대조 거란이 이미 고구려의 옛 땅을 차지했는데 고려가 강토의 경계를 침탈했기 때문에 이에 정토하는 것이다. 대조가 사방을 통일하는 데 귀부하지 않는 자는 기필코 소탕할 것이니 속히 와서 항복하고 지체하지 말라. 라며 항복욕을 한다. 소왕덕의 협박은 고려 조정을 크게 흔들고 있었다. 이때 등장하는 고려의 첫 번째 영웅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서희다. 서희가 보기에 요나라의 요구는 두 가지였다. 하나는 북쪽으로 올라오지 말라. 또 하나는 송나라와 친하게 지내지 말고 우리와 친하게 지내자라는 것이다. 이때 서희는 신들린 말빨이 터지기 시작한다. 아유 형님, 그게 아니고요. 고려도 알고 보면 고구려에서 시작한 나라예요. 솔상 그렇게 따지면 거란 땅도 고구려 땅이 아닙니까? 그리고 저희가 형님한테 인사를 못 드린 건 그 중간에 여진 애들이 있어서인데요.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저 말이 진짜 통했다고 하겠지만 진짜 통했다. 협상은 생각보다 순조롭게 진행됐고 소왕덕은 서희의 말을 듣고 첫째, 둘째를 약속받고 떠나갔다. 이후 실제로 고려는 곧 여진을 몰아내고 영토를 확장하여 흥화진, 통주, 구주, 곽주, 용주, 철주에 그 유명한 강동 6주를 설치한다. 그렇게 제1차 고려 거란 전쟁은 끝이 났다. 고려와 거란은 급속도로 가까워지기 시작했고 고려는 형식적이었지만 요나라를 상대로 4대 예를 갖추었다. 그러던 중 고려에서 천추태후와 김치향 그리고 강조 사이에서 변란이 발생한다. 요나란 이때다 싶었다. 아니, 동생 나라에서 변란이 발생했다고? 그럼 형님이 가서 정리를 해줘야지. 라는 핑계로 강조에게 죄를 묻는다며 1010년 11월 요나라는 40만 대군을 거느리고 고려를 침략한 것이었다. 바로 2차 고려 거란 전쟁의 시작이었다. 현종은 강조에게 30만 대군을 맡기고 싸우게 했지만 결국 크게 패하고 죽음을 맞이한다. 요나라군은 곽주와 안주를 넘어 결국엔 개경까지 함락시키고 만다. 현종은 나주까지 피난을 떠났고 항복의 목소리가 고려 조정을 덮었다. 고려는 어렵게 요나라와 화친을 청하며 현종이 직접 친조한다는 조건을 걸고 요나라군을 돌려보냈다. 하지만 개경에 돌아온 현종은 끝내 요나라에게 친조하지 않았는데 화가 머리끝까지 난 요나란 다시 10만 대군을 이끌고 고려로 침공을 가했다. 이때 등장하는 고려의 두 번째 영웅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감간찬이다. 감간찬의 활약으로 요나라군을 크게 무찔른 고려는 끝까지 개경을 사수하며 요나라군을 퇴각시켰다. 감간찬은 돌아가는 요나라군을 추격하여 귀주에서 섬멸했는데 이 전투가 바로 귀주 대첩이다. 10만 명으로 출발했던 요나라군은 겨우 2,000명만이 돌아갈 수가 있게 되었다. 이 고려와 요나라 사이에서 벌어진 세 번째 전쟁은 양국 간의 분위기를 묘하게 변화시켰다. 1019년 이 전쟁을 끝으로 요나라와 고려 사이에는 다시금 국교가 회복되었다. 고려를 만만하게 보던 요나라도, 요나라를 그저 오랑캐로만 보던 고려도 서로의 힘을 인정하게 된 것이다. 끝나지 않은 북방과의 싸움. 다음 차례는 여진이었다. 요나라와 고려 사이에 끼어 한때 고려를 부모의 나라라 부르며 조공하던 여진이 이내 성정한 것이었다. 윤관의 동북 구성 축조는
성장하던 여진에게 본때를 보여주기 위한 조처였지만 결국 2년 만에 여진족과의 전투에서 참패를 하고 만다. 이후 여진은 금나라를 세우며 요나라를 멸망시키고는 더욱더 막강한 힘을 구사하게 된다. 첫 번째로 금나라는 고려를 향해 자신을 받들라고 압박했다. 고려는 그 제안을 받지 않았다. 심지어 금나라와 고려의 접경지대에서 전쟁이 이어지기도 했다. 이때 고려의 조정에서는 우리한테 조공이나 바치던 야만인들한테 어떤 대접을 바랍니까? 라며 대금 강경책이 고개를 들었지만 현실적인 힘의 우위를 인정하지 않을 수는 없었다. 결국 1126년 고려는 금나라에게 4대 예를 갖추고 책봉을 받게 된다.